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이나 동화책,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 사족을 못 쓰는 아이였다고 해요. 재미있는 책 한 권만 안겨주면 하루 종일 얌전히 책만 읽으며 보냈죠. 학교에 다니면서도 학급 문고와 도서관에서 매달려 살았고요. 주말에도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밥도 안 먹고 책만 읽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셨지만 나중에 제가 픽션 위주로만 있는 걸 아시고는 걱정을 하셨죠. 하지만 다른 엉뚱한 짓을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결국에는 절 내버려 두셨어요. 실제로도 국어 성적만은 좋았거든요. 그렇게 꿈 많은 문학소녀의 시절을 거친 저는 대학도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책에서 본 여러 대학 생활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 올랐지만 결국 학교는 학교였네요. 수업들은 문학보다 학문과 문법과 관련된 수업들이 가득했고 문학 수업 중에서도 제가 바라는 그런 수업은 없었어요.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멋진 선배나 교수님이 없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다행히 동기들 중에서는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런 친구들 덕분에 대학 생활은 처음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바로 도서관이었죠. 대학 도서관은 제가 가본 그 어떤 도서관보다도 넓고 장서량도 많은 도서관이었어요. 공강 시간이면 매일 같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책에 잔뜩 빌려서 집으로 향하곤 했어요. 제 생에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지만 저도 친구들도 꿈은 많았지만 이렇다 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일부 친구들은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고 저를 포함한 일부 친구들은 막연하게 취업 준비를 위해 적당히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 생활을 그렇게 보내고 난 후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에 취업해 매일매일 비슷비슷한 나날을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싫고 음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유일한 취미 생활이 독서였어요. 회사집만 반복하는 일상의 무료함을 느꼈던 채가 독서 모임에 가입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었어요. 독서 모임을 통해 만난 남편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역시 책을 좋아한다는 점이었죠. 실용서가 아닌 픽션을 좋아한다는 점이 특히 저랑 더 잘 맞더라고요. 가끔 자기 개발만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문학을 읽는 건 시간 낭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다니던 독서 모임은 지정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유롭게 가져온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저는 매주 다른 소설을 가져가서 소개하곤 했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소설책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에요. 다른 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쪽 분은 늘 소설책만 가져오시네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네네, 제가 소설을 워낙 좋아해서요. 평소에 소설책 외엔 잘 읽지 않아요. 그러면 독서 모임은 왜 나오시는 거죠? 매번 소설만 들고 나오시는 거 좀 민폐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다양한 책들을 추천받고 감성을 나누고 싶어서 나오는데요. 저 외에는 소설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괜찮지 않나요? 왜 다들 소설을 들고 오지 않는지에 대해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시간 낭비니까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매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제 생각은 그런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저토록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에겐 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제대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조용히 한마디를 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현재 읽는 책은 읽은 이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타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겠네요.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마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당신은 뭔데 다른 사람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낭비라고 말하는 건가요?
하마터면 큰 싸움이 날 뻔했지만 중지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 순간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둘만의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재미있게 읽은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죠. 남편을 만나 얘기를 하다 보니 문학소녀 시절의 꿈이 다시금 새록새록 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전 부끄러워서 차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꿈을 남편에게는 얘기할 수 있었죠. 나 사실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한 적은 없지만 그게 뭐든 난 당신을 응원할 거야. 당신만 원한다면 결혼은 웬일 그만두고 고물량이 정진하는 것도 좋아. 내가 당신 한 명 정도는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결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응,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얼결에 그런 셈이 되어버렸네. 잊어버려. 내가 며칠을 다시 멋있게 청혼할 테니까. 그런데 그 꿈이 뭐야? 동화 작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까먹을 때쯤 정말로 근사한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저와 남편이 둘 다 좋아하던 소설책의 한 장면을 오마주해서 프로포즈를 해준 거죠.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빈티지 반지를 받았답니다. 그것 또한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소설과 똑같았어요. 물론 소설 속의 반지에는 매우 고가의 보석이 박혀 있었지만 저와 남편에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을 정말로 빛이 잘 드는 가장 큰 방을 제 작업실로 쓰라고 흔쾌히 내어주었고 저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오랜 꿈이었던 동화작가가 되기 위한 길로 한 발을 내딛었어요. 전 진득하게 책상 앞에 궁둥이를 붙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절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전 직장에 다니듯 매일매일 하루 8시간은 꼭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글을 쓰기도 하고 다른 동화책을 읽기도 했죠. 다양한 작가들의 동화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연구해야 했거든요. 저는 저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독창적이고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꿈은 그저 꿈일 뿐이었죠. 현실은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결혼 후 몇 번이나 해가 바뀌었지만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모전에서는 번번이 떨어지고 투고도 수십 번이나 거절당하자 저는 서서히 지쳐갔고 어느 순간부턴가 변변찮은 완결 작품 하나 써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저는 42살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정한 남편 덕분에 전 여전히 꿈속에서 살고 있었죠. 저의 생일을 맞이해서 온 식구가 저희 집에 모인 날이었어요. 축하도 받고 케이크에 초를 후 불며 고래야말로 제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속으로 빌고 난 후였어요. 형님이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형님과는 평소에 큰 친분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크시고 늘 자기 주장에 강하게 하시는 타입이라는 정도의 인상이었죠.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말이 저를 향한 적도 없었고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아주버님과 남편을 통해 들은 적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저를 향해 날라오더라고요. 동서, 요즘도 동화작가인가, 그거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어. 어머, 저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말씀드렸었나 보네요. 그렇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숨기는 게 없는 법이라 나는 내 남편한테 들었고 부끄럽네요. 시를 아까 촛불 빌면서도 올해는 꼭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어서 그 꿈 말인데 이제 슬슬 버릴 때가 되지 않았어.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인생 선배로서, 언니로서 동서가 친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솔직히 동서가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무했다고요? 어떤 점이요?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동서가 꿈꾸느라 전부 서방님 혼자서 감당하고 계신 거잖아. 서방님이 무슨 월 1,000만 원씩 보낼 의사도 아니고. 요즘 세상의 맞벌이에서 같이 벌어도 모자란 판에 심지어 안방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꿈만 꾸고 있다니. 솔직히 난 서방님만 보면 너무 짠해. 내 동생이었으면 벌써 이혼하라고 했을 거야.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형님. 아, 내 말이 정말 지나친 것 같아. 서방님 사연을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까? 다들 뭐라고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요. 몸에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다고 했는데 형님의 충고는 쓰다 못해 입안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그 중에 틀린 말은 없다는 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군요. 동화작가라는 제 꿈 뒤에는 당연하게도 남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방을 작업실로 쓰다 보니 제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날이면 남편은 작은 방이나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기 일쑤였거든요. 다음 날 제가 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하면 혼자서 아침을 차려 먹고 출근했어요. 돌이켜보니 그런 배려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새삼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며칠간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에게는 너무 오래 신세를 줘와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남편은 다소 의아했지만 어떤 선택이든 저를 존중한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로 저를 또 올리고 말았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나 동화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 이제는 접으려고 해. 뭐 갑자기 왜?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얘기할 정도면 이미 충분히 생각해보고 한 말이겠지? 응, 물론이야.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더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난 당신이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자리도 찾아보려고 해. 그래. 그래서요, 며칠간 심란해 보였던 거구나.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날 믿고 내 꿈을 위해 희생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걸. 쟁이라니 말도 안 돼. 난 어떤 선택이든 당신 선택을 존중하니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얘기해. 알았지? 여태까지 고생 많았어. 꿈을 향해 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었지. 여보, 나한테는 정말 당신뿐이야. 친구를 해준 형님에게 제 마음을 전해보았어요. 형님은 잘했다며 제 결심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할 만한 일을 찾아봐 주겠다며 발 뻗고 나서 주셨죠. 저는 그렇게 40이 되어서야 저 자신을 가두고 있던 우물에서 빠져나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동서. 혹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상담해주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직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쪽에서 일해서 동서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제가요. 근데, 형님,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에 교육해주니까 그것도 꼭 그대로만 하면 돼. 동서는 평소에 말하는 투가 늘 차분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말을 잘하잖아요. 딱히 사이가 나쁜 사람도 없지? 대인관계란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 내가 보기엔 동서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형님의 추천으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게 된 일은 기본적으로 상담과 안내했지만 모델하우스 관리도 틈틈이 해야 했고 어찌됐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받게끔 계약을 유도해야 했어요. 이른바 말삘이 중요했죠. 처음에는 참 많이 헤맸어요. 상담을 하려는 고객을 앞에 두고 용어를 잘 몰라 인터넷을 급하게 검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상품 자체가 괜찮아서였겠지만 저는 실적이 좋은 편이라고 칭찬도 받고
마케팅팀에 본격적으로 입사해보지 않겠냐고 제의까지 받았어요. 각종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관심을 끌어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제 일을 받은 날은 너무 기뻐서 남편과 집에서 조촐한 파티도 열었어요. 제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껴본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형님은 일을 시작하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동서,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요즘 얼굴이 활짝 피운 것 같아. 토이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형님도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다 형님 덕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어쨌길래 형님 덕분에 일 시작하고 매일 밖에도 나오고 화장도 하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글 쓴답시고 집에만 있었잖아요. 요즘은 해변도 많이 쪄서 그런지 매일매일 기분이 참 좋아요. 그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남편도 제가 활기차졌다며 좋아할 정도였죠. 진작에 일을 시작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알면 알수록 보이고 또 보인 만큼 알게 되는 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분야더라고요. 제 눈에 뭔가가 조금씩 보이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이 일이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뿌듯함도 있었어요. 결국 저는 마케팅팀의 제의를 거절하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계약을 잘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잠을 못 드는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듣다 보니 피부로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꼭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되지는 않더라도 배워두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학원도 다니고 틈틈이 모델하우스 일도 하면서 저는 바쁘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껴본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다녔던 직장은 매일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했었고 소위 물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잡무 위주의 일을 반복해서 했었어요. 뿐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는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고요. 저 스스로도 삶의 활기가 넘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배우려니 머리가 굳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더라고요. 또 제가 번 돈으로 학원비를 내는 것 또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월급은 거의 다 저금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집안 형편이 썩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노후 대비를 해놓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공부 과정이 즐거운 것과는 별개로 시험 자체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지원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이 필요했고 필기에 실기에 면접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다 붙은 후에도 교육권에서도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의 기본 개념, 관리, 중개, 그리고 관련한 법률을 모두 알아야 했어요. 실기 시험에서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치르더군요. 실제 매물과 등기를 살펴보고 계약서도 작성하고요.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해줬던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제법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저는 드디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이게 뭐냐고?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요. 꼭 상장 같네. 당신 정말 대단하다.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자격증을 따다니 당신 정말 존경스럽고 멋져 쑥스럽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기쁘다. 더 보람차게 느껴져 액자에 넣어서 거실 한복판에 걸어두자.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건 좀 쑥스러운데 뭐가 쑥스러워?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남편은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표구를 해서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자라 그래야 돼서 제가 정말 부끄러운 시경이었죠. 그렇게 갓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을 무렵 형님네 친종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워낙 연세가 많으셨고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조용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마냥 침울하지만은 않았죠. 오히려 전체적으로 어쩐지 들뜬 분위기였어요. 친척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내용을 들어본 바 친정 부모님이 숨겨두었던 유산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조용히 농사만 짓던 분들이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액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농사만 짓던 양반들이 어떻게 그런 거액을 손에 쥐고 있었대. 다른 지역에 사뒀던 땅이 있었다나 봐야.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을 하게 돼서 세상에, 아이 그럼 대체 몇 배로 늘어난 거야? 최소한으로 잡아도 수십억 대하냐? 왜 롱또 아닌데 완전히 로또 된 셈이네. 아이, 요즘 어떠는 1등이라도 10억이 채완된다던데 로또 1등이 몇 번이나 된 셈이야. 몇 달 뒤 형님네는 평생 소원이던 펜트하우스로 이사갈 준비를 하게 됐다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군요. 들뜬 목소리에 제가 집을 산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이었지만 저는 요즘 부동산이 침체기이기도 하고 거액이 생기자마자 집을 사는 건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형님에게 괜찮겠냐는 말을 건넸죠. 그런데 여기서 형님의 심기가 상한 모양이었어요. 형님, 제가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고깝게 들으신다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건 형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아니요, 무조건 사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시기를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집이라는 게 당장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형님이 원하시는 매물을 워낙 고가니까 더 그럴 거고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 진짜 웃기는 사람이었네. 동서 나랑 남편이 펜트하우스에서 하는 게 꿈이었던 거 알아? 몰라. 알죠. 물론 알죠. 아니깐 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왕 사시는 거 정말 좋은 물건으로 사시는 게 동서. 본인은 꿈꾼다고 남편 등골 휘어지게 하면서 살다가 나랑 남편이 운 좋게 꿈을 이루게 되어서 질투나는 거 다 알아.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형님,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됐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네. 오늘은 이만 끊어. 형님의 전화는 그렇게 차갑게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사 준비로 바쁘셔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기분이 많이 상하신 건지 그쯤부터 형님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도 어쩐지 퉁명스럽게 바쁘다며 전화를 끊길 수였죠. 저와 남편은 형님께 이사 선물로 가전제품을 선물할까 고민 중이었기에 형님께 확인차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님의 말투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평소에도 말투가 좀 직선적이긴 했지만 거기에 가시가 돋쳐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통화에서는 아주 뾰족뾰족한 저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형님, 이사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저랑 남편이 이사 선물이라도 좀 드릴까 싶어서 가전제품 중에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마련해 드릴게요. 드릴게요. 가전제품 글쎄, 동서 펜트하우스는 잘 모르는구나. 하긴 언제 가봤을 리가 있겠어? 펜트하우스라는 거 말이야. 웬만한 건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 동서가 주려는 그런 싸구려 말고 독일제, 프랑스제로 싹 맞춤이야. 거기에 맞춰서 주려면 최소 1000단위로 될 텐데 내가 뭐하러 벼룩의 간을 빼먹겠어? 관도. 사람이 선물을 주고 받는데도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지. 형님은 이사 준비를 하면서 마음도 아니 영혼까지 통째로 새로이 준비를 해버린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마음은 낡은 살림을 버리며 함께 버려버린 듯했어요. 시장에 들렸는데 동서 생각이 나서 하면서 찐빵이며 만두 같은 걸 사 오시던 형님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자 형님은 제가 그 액수에 기가 막힌 걸로 생각하셨는지 다시 한번 비아냥대며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기존의 살림 다 버릴 거니까 그 중에 필요한 거라도 있으면 가져가.
폐기물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크거나 아껴주면 그나마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 며칠 뒤 저는 형님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아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요. 그러자 문득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배운 것들이 떠오르더군요. 걸음마 수준이기는 해도 계약서 검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는 형님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계약서를 좀 검토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마저도 제가 뭔가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동서가 계약서를 검토해주겠다고. 아이고 진짜 전문가 나셨네 동서.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지가 부풀려서 말했을까 봐 의심하는 거지? 나의 질투하냐고? 형님도 제가 어찌 그러겠어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형님한테 안 좋게 된 항목이 있나 살펴봐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 이제 자격증도 땄잖아요. 됐어. 그냥 솔직히 정확한 가격 보고 싶다고 말해. 진짜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줄 테니까. 계약서를 봤을 때는 큰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촉이 좀 안 좋았다고나 할까요? 기존 시세에 비해 다소 비싸게 나온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매물로 나온 것 자체도 그랬고요. 하지만 형님은 시세보다 비싸다는 점이 더 마음에 드시는 듯 했어요.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매물이라는 점과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전 혹시나 해서 형이 들어가는 집을 검색해봤어요. 월세로 나온 매물 몇 개가 보이더군요. 심지어 공실로요. 친구까지 시켜서 공실이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이사가 코앞인 형이 있는데 공실이라니 영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펜트하우스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도 여러 군데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 전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저는 결국 형님께 다시 연락을 했어요. 집주인과 부동산 쪽에 연락도 다시 해보고 등기도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요. 혹시라도 이중계약으로 몇십억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아주버님에게도 알려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얘기도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형님절 보셔서라도 한 번만 더 연락하고 확인해 보시면 안 될까요? 동서를 봐서 내가 동서에 뭘 봐서 그런 귀찮은 짓을 해. 그리고 분명히 계약 완료된 일을 왜 자꾸 다시 확인하라는 거야?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형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랬어요. 아주버님과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시고 더워서 질투도 그쯤 하면 추한 거 몰라. 아무리 배가 아파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만에 하나라니 저주하는 거야? 뭐야, 작가 나와 불행이나 꿈꾸던 사람이 공부 좀 했다고 부동산 박사라도 된 거 같아. 남의 일에 적당히 끼어들어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한테 연락해서 초치기만 해봐. 그날로 동서 입을 찢어 놓을 테니까 형님의 살벌한 말을 저는 깜짝 놀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날카로운 친구를 해주시던 형님의 입은 이제 날카롭다 못해 서설퍼런 나를 내뱉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이제 더는 형님을 신경 쓰지 말자고 하더군요. 본인이 만나본 아주버님은 굉장히 들떠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삿날이 되어 저와 남편은 형님네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이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펜트하우스는 과연 멋졌어요. 전용 입구에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저와 남편은 첫걸음부터 주눅이 될 정도였어요. 큰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이 집값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은 진짜 넓은지 거짓말 좀 보태서 집 청소만 해도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네는 포장이사를 하느라 손가락 까딱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 그저 하하호호하기 바쁘더군요. 저와 남편이 도울 만한 일도 없었고요. 결국
저희는 약한데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이사 비용에 보태라고 건네기로 했어요. 제가 형님이에게 보인 성의가 전부 무시당하는 바람에 결국 아무것도 못 주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형님에게는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받은 게 많았으니 기본적인 성의 표시라도 꼭 하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었어요. 형님, 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사비에 보태세요. 마땅한 이사 선물도 못 드렸어 죄송해요. 아 됐어. 무슨 푼돈을 받으래? 가서 서방님 맛있는 거라도 더 해드려. 형님은 제가 내민 봉투를 확인도 하지 않고 탁하고 손으로 쳐냈어요. 봉투는 휘닉 날아가 옆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 처박혔어요. 그런데 형님은 꺼낼 생각조차 안 하시더군요. 전 무척이나 슬퍼졌어요. 3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정도 돈은 이제 형님에게 푼돈이 되었고 그 돈을 신세가 마치 저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 관계 또한 함께 쓰레기 봉투에 처박힌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는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저기, 누구세요? 지금 짐 들어와야 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방금 막 짐 들어온 집인데 호수를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애초에 어떻게 올라오셨죠? 어떻게 올라오다니요? 아, 전용 출구로 들어왔죠. 그쪽이야말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끼리 얘기 좀 나눠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장님 얼른 여기 좀 와보세요.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서요.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아주머니는 전화를 걸어 이 집에 입주할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저희에게도 부동산 중개인은 어디 있냐고 물었죠. 순간 형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침부터 부동산 측이 연락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셨었거든요. 휴대전화를 꺼낸 형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 속에서 들려온 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버라는 음성이었어요. 집주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누누이 경고했던 최악의 일이 터진 거였어요. 이중계약이 돼서 다른 부부가 입주하겠다고 온 거였죠. 뒤늦게 온 부부는 부동산 중개인의 대동에서 잔금을 다 치렀다며 난리를 쳤지만 형님네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서로 계약서를 들이밀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엔 멱살을 잡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형님은 경찰을 불렀어요. 그 와중에 경찰을 부른 사이에 아주버님은 갑자기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셔서 구급차까지 불러야 했어요. 고혈압이 도지신 거였죠? 형님은 멀쩡한 사람 죽인다면 난리가 났고요. 경찰들도 처음에는 곤란해했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는 안타까워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연락도 안 되는 부동산과 집주인 반면에 처음부터 부동산에 끼고 온 오부부, 심지어 형님이 계약했던 부동산은 어느새 사무실조차 사라지고 없더군요. 어안이 벙벙해하면서 형님네는 그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짐은 길거리에 버려졌고 오갈 데 없던 형님은 이럴 리가 없다고 계속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도 전 보았죠. 제 봉투가 버려졌던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형님의 손길을. 저는 형님에게 무어라 말을 걸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고기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할 수 있었죠. 우리는 그런 부부였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와서 남편에 붙들고 조금 울었어요. 아주 조금요. 며칠 후 우리 집 벨이 울렸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했더니 형님이었어요. 형님의 몰골은 며칠 새 말이 아니더군요. 형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집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 다 날아갔어. 싹 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그 후 며칠간 친척집을 전전했어. 잘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 돗자리를 깔고 전날도 있었어. 세상에 형님은 한참을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한참 동안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형님을 위로해주는 수밖에 없었죠.
형님은 그러고도 한참을 머뭇거린 끝에 아주 어렵게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서 나 100만 원만 아니라 50만 원만 줄 수 있어? 아, 왜 나 이사할 때 집들이 선물 주겠다고 했었잖아. 가전제품 주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 가격만큼 현금으로 좀 줄 수 없을까? 아니면 가능한 얼마라도 좋아? 단돈 10만 원이라도 당장 묵을 데가 없어서 그래? 짐도 있고 또 없고 어떻게 몸을 넣을 데가 있어야 일자리라도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정말로 외양간에서 주무셨는지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셨는지 머리카락에 지푸라기가 붙은 형님을 보니 측은하긴 하더군요. 일자리를 찾아보신다는 듯 잘 되실지는 걱정이 되고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예전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형님이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던 날, 그날로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렸거든요. 전 단호하게 형님께 말씀드렸어요. 형님, 제 돈 받지 않겠다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신 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요. 그날 쓰레기 봉투에서 제가 드렸던 돈 주워가는 거 이미 봤어요. 그래놓고 집들이 선물로 받을 물건만큼의 액수를 달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세요. 동서, 지금 내 상황 몰라서 이래? 다 알잖아. 나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부탁.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 거 알잖아. 형님, 원래라는 건 없어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사실, 전 그걸 잘 몰랐지만 형님 덕분에 사회생활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은 이런 순간에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돈이 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 형님. 외양간에서 주무셨다고요? 그거 참 엄청난 교훈이 되셨겠네요. 수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해봤자 소도 없고 외양간을 고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신 느낌이 어떠세요? 쓰레기 봉투에 돈은 쉽게 줄 수 있으셨겠지만 인간관계란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요? 다시는 절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남편도요. 고작 돈 때문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주변을 무시하게 된 형님의 행동은 참으로 좋은 반면 교사가 됐어요. 만약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형님이 이보다 더한 짓을 하셨을 것 같아 모질게 끊어냈어요. 제가 한 말을 단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니까요. 저보고 그래도 그렇지 형님을 좀 도와주지 그랬냐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건 남편이 저 몰래 좀 도와준 것 같아요. 저는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까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면서도 눈 감고 있어요. 수십억을 날렸다고 해도 배 아파하지 마시고 반성을 하시게 되는 날이 오시면 좋겠어요. 진심 어린 마음과 얼굴로 사과를 하러 오신다면 그때는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의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생긴 큰 이익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올해도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